지켜지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치아쌤입니다. 치아 교정을 시작할 때 치과에서 정말 많은 설명을 들으시고 치아 교정을 시작하시는데요. 사인은 정말 많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수도, 사실 교정 상담 시에 치아 교정 부작용들부터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증이 조금 풀리실 것 같아요. 교정 시작 때 주의사항이나 부작용들을 이미 들으셨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치아 교정 전 드리는 설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치아 교정을 시작할 때 치료의 시작과 치료의 종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 치료는 치아가 이동되는 동안의 동적 교정 치료를 의미하며 구강 내에서 장치를 장착하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치아가 원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 구강 내 장치를 제거하면 치아 교정은 종료가 됩니다. 구강 내 장치가 제거되고 치아 교정이 종료된 후 유지 장치가 들어가면 치아 교정 유지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유지 장치를 끼는 것은 치아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에 내신 교정 비용은 치아 교정의 시작과 종료까지에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유지 관리가 시작되면 소정의 별도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치아 교정 시작 후 병원에 내원하시는 간격은 보통 3주나 4주 간격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 1주 또는 며칠, 그리고 6주에서 8주 간격일 수도 있습니다. 내원 일시는 미리 알려드리지만 임의로 변경하거나 날짜를 자주 못 지키시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치료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약속을 변경할 시에는 미리 연락을 하셔서 치료가 잘못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셔야 됩니다. 치아 교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치아 표면의 탈회. 교정 장치 주변을 잘 안 닦거나 치아를 꼼꼼히 닦지 않으면 장치 주변부 부분이 치아가 하얗게 푸석푸석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음식물 때문에 치아 표면에 칼슘 성분이 빠져서 푸석푸석해지는 현상을 탈회라고 해요. 이 경우 치아가 부스러질 수도 있고요. 더 진행이 되면 까만 충치가 될 수 있으므로 교정 칫솔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정확히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아 우식증, 탈해된 치아가 계속 안 닦이면 충치가 생겨요. 칫솔질은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미 충치가 많이 생겼던 분들은 불소치약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치아 교정 기간 동안 전문가 불소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잇몸의 염증, 교정 장치 장착 후에 잇몸 쪽이 잘 안 닦이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잇몸이 치아 사이사이에 길게 자라날 수 있어요. 교정용 치실과 칫솔질을 잇몸 쪽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아요. 성장기 아이의 경우는 교정이 끝나고 다시 칫솔질이 잘 되면 잇몸이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잇몸의 퇴축, 잇몸뼈의 원인이 있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잇몸이 내려갈 수 있어요. 보통은 잘못된 칫솔질 방법이 원인이므로 올바른 칫솔질을 잘 배우시고 최대한 교정 기간이 좀 짧을 수 있도록 치료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잇몸이 성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블랙 트라이앵글, 성장 중인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는 치아 사이에 빈 잇몸 공간이 새로이 차올라와서 치아 사이사이에 잇몸이 비어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만 성장이 종료된 성인의 경우에는 치아 사이에 빈 공간에 새로운 잇몸이 생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삼각형의 공간이 종종 남아 보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치아 모양을 조금 가다듬어 모아주어 해결하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치아색이 나는 재료를 붙여서 덜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치아 변색 및 실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로 갑자기 시리거나 아프면서 치아 색깔이 차츰 검푸르게 변해가는 현상으로 드물게 신경혈관이 약한 치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치아에 공급되는 혈류의 이상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나 과거에 치아가 충격을 받았거나 다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의 신경과 혈관이 약해서 교정력을 받을 때 충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장치 제거 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 아주 드물게 색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이 죽은 것이므로 신경치료 후에 내부 미백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근의 흡수, 쉽게 말씀드려서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현상이에요. 단단한 뼈 속에서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보통 2년 정도 교정 치료를 생각을 했을 때 1에서 1.5mm 정도 짧아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이 정도는 보통 치아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갑상선 질환 혹은 고울대사성 질환 등과 같은 전신적인 질환이나 원인 불명으로 치근이 심하게 흡수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중단하고 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해요. 그리고 애초에 치아 뿌리가 너무 짧은 사람들은 치아 교정이 불가능해요. 교정 치료의 재발, 인체는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치아 교정이 끝나고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아가 다시 재발을 해요. 이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고정식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 등을 착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1에서 2년간은 식사 시와 칫솔질 시를 제외하고 다 착용하고요. 교정이 끝난 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잘 때만 장착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교정학회에서는 평생 착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재발하면 재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아 교정이 끝난 후에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듯 잠옷을 입고 자듯 유지장치를 늘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발음의 변화. 발음을 관장하는 부분은 단지 치아만은 아니에요. 혀의 길이, 두께, 그리고 혀의 위치, 입천장의 높이, 모양, 그리고 뺨 근육의 두께, 입술의 사용, 수십 가지 요인으로 발음이 정해지기 때문에 치아 교정으로 발음이 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무시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치아와 치조골의 유착인 경우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드물게 치아와 치조골이 유착이 되어서 치아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는 뼛속에 그냥 심어진 것이 아니라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얇은 막이 있어서 그 막의 작용으로 치아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얇은 막이 없이 치아와 치조골이 딱 붙어버려서 치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유착입니다. 유착이 되면 다른 치아들은 잘 움직이는데 유착된 치아만 움직이지 않아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일반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검진을 미리 진행하긴 하지만 현재의 진단 방법으로서는 사전에 완벽하게 유착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심선의 비대칭, 치아 좌우의 치아 크기는 완벽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아배열을 하고 교합을 맞추면 위아래 중심선이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좌우 치아 중 사이즈가 큰 치아를 좀 줄여서 치아 중심선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는 장기 미내원과 잦은 내원 변경은 정상적인 치아 교정 진행을 방해해요. 이 경우에 치아 교정 기간이 늘어나고 교정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 잘 기억하시고 교정 예약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정 치료와 무관한 질환이나 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교정 치료와 무관합니다. 교정 치료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 장기간에 걸친 경우가 많아서 그 기간 동안에 교정 치료와 무관하게 감기나 독감 같은 다른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질환 중에 구강 주변에서 생기는 질환은 교정과 연관성이 있을 듯한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턱관절이나 주위 근육의 동통이나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턱관절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턱관절의 장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인구 중에 약 60-70% 정도가 증상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교정 치료와는 무관하게 발생된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턱관절 증상이 교정 치료 기간 중에 나타나면 이에 대한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교정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은 교정 치료와 무관하게 진행이 됩니다. 누구나 약간의 얼굴에 비대칭은 있고 이것은 유전적으로 있거나 안면에 외상이 있을 경우에 생길 수 있어요. 치아 교정은 치아 얼굴뼈의 형태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만약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악수술 교정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키의 성장,
어머님들 중에 치아 교정을 하면 키 성장이 안 될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키가 크는 것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과 영양 상태, 운동 등과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치아 교정 치료는 치조골상에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키에 영향을 미치는 장골과는 무관해요. 치아 교정 시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받는 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악 치아의 경사. 모든 치아는 그 치아마다의 고유의 위치와 각도를 지니고 있어요. 대부분 미국의 닥터 로스가 만든 각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치아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쪽의 치아는 어금니가 안쪽으로 조금 쓰러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치면 에나멜층의 크랙. 치아 표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하로 가느다란 금이 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치아는 내부의 상아질과 표면의 에나멜질로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 상아질은 탄성이 좋고 외부 에나멜은 강도가 좀 강해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게 되면 교합력 등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서 치아의 에나멜층에 가느다란 금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딱한 음식보다는 연한 음식을 먹으면 조금 적게 생길 수는 있어요. 질환이 아니므로 특별하게 치료를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치아 발치 교정을 하고 후유증이 없는지, 치아 교정을 위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미 문제가 없는 치료라고 검증된 것이에요.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잇몸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치아 교정 자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후유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볼살이 빠져서 조금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어요. 교정 치료 중에는 씹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덜 씹게 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저작근의 사용 횟수가 줄면서 볼 근육의 부피가 조금 줄어들어요. 보디빌더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다가 운동을 안 하면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교정이 끝나고 저작근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어요. 즉, 교정 치료를 행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근육의 변화이지 아래턱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정 치료를 받으실 동안 주의사항도 있어요. 의사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교정도 각각의 증례에 맞는 장치를 선택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되죠. 이때 장치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다 다르니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를 잘 지켜주셔야 해요. 이와 같은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치료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교정 장치는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떨어지기가 쉬워요. 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너무 단단하거나 질기거나 또는 끈끈한 음식물 먹지 말아야 되며 앞니로 물어 뜯거나 베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교정 치료를 받고 이틀이나 3일 정도, 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치아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장치가 입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당연한 증상이므로 곧 적응이 돼요.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치아 교정 시작 시 드리는 설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